안녕하세요. 혹시 안면몰수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는 사이인데도 아예 모르는 척하거나 뻔뻔하게 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최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떠올랐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전 시모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에 대해 말하려면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동갑내기 고교 동창이에요. 남편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친정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니가 하는 분식집을 자주 찾았어요. 남편 역시 단골이었던 거죠. 남편이 조금 소심한데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혼자 떡볶이 먹으러 온 걸 보고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남편은 식탁 위를 항상 깔끔히 정리해서 어머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학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희 집은 진짜 즐거워 보이네. 넌 좋겠다. 진짜 부러워. 갑자기 무슨 오글거리는 소리야? 다른 집도 다 비슷하지 않아? 꼭 그렇지만은 않지.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집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는 걸요. 알고 보니 재혼 가정이었는데 계모가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차별했대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모의 아들인 남동생은 새 것만 들고 다니는데 남편은 늘 같은 걸 들고 다녔고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지 매번 우리 분식집에서 배를 채우더군요. 화목한 우리 집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남편이 측은해서인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참 정글 같은 곳이더군요. 일단 시부는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인이 참 좋구나. 사부인께서는 잘 계시지? 네가 며느리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내 며느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런데 허허 웃는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날카롭게 받아치더군요.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당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얼굴이랑 행동이 이쁘지. 첫째는 영 뻣뻣하고 인물도 별로라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당신 제발 마음 좀 곱겠어.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는 무슨 추태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결혼을 같은 해에 하는데 왜 첫째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둘째는요? 둘째가 여태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은 생각 안 해? 첫째는 평생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무리 발이 안으로 굽어도 그건 아니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한 걸 그럼 어떡해요? 어쨌든 둘째도 첫째만큼 지원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의 순환 시대였죠. 시모가 쓸데없는 일로 남편 불러내고 고생시키고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타깃이 되더군요. 저야 대학병원 간호사라 3교대로 일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치사한 괴롭힘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시모가 무슨 일 시키면 바쁘다고 하라고 말해뒀고요. 그저 시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화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모두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시모가 동서와 저한테 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에게만 다 맡겼으니까요. 형님,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무슨 주방이 이렇게 더러운지. 좀 치워가면서 해요. 살림 안 해본 티가 나네. 그리고 간도 좀 더 하시고요. 이렇게 맛없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시모를 등에 업고 동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온갖 일을 다 시켜댔어요. 그럼 집에서 쉬는 동서가 일 좀 해. 나한테 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버님 몸 안 좋으신 거 몰라? 간 세게 했다가 아버님 병원 가시면 동서가 수발 들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맛없다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일 안 한다고 무시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좀 가서 도련님한테 신경이나 쓰든가. 왜 입으로 혼수나 둬? 미리 말하지만 여기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거 알지?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면 동서의 기세는 물을 뒤집어 쓴 불꽃처럼 사그라들었어요. 아무리 시모의 위세가 대단해도 아직까지 이 집안의 보스는 시부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는 유약했지만 첫째 며느리인 절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부모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5년 동안이나 혼자서 조용히 명절 음식을 다 한 건 저 나름대로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기간이 딱 5년이었거든요. 모두가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만한 시간. 5년이 지나자 저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날에 음식하러 못 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정해서 당직을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일정 잡는데 저만 매번 명절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즉, 명절 전날에 일하러 가야 해서 시댁에 못 온다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니? 네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어머님도 참.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동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전업주부라 살림도 남편 내조도 잘하는 동서가 설마 제사 음식 하나 못하려고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여태까지 잘 빼줬다가 왜 이번부터는 안 된대? 너 그냥 음식 안 하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 아니니? 어머님,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계속 그 날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래, 그건 새아기 말이 맞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에게 시켜보자. 첫째 혼자서도 그만큼 했는데 둘째라고 못하겠소? 그렇지?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는 말도 없이 우물쭈물하기만 하더군요. 우더러니 시키니 안 된다 말은 못하겠고 중간에서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윗사람으로서 등 떠밀어줬죠. 동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동서를 아끼시니 그간 실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전업주부로 5년을 지냈는데 설마 음식 하나 못하겠어요? 이번에 그 솜씨 한번 발휘해줘요. 알았죠? 결국 동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동서가 미친 듯이 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 일이 있어서 전 못 나오는 걸요. 그렇게 명절이 되어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갔더니 세상에 동서 혼자 정말로 준비를 다 했더군요. 시모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보란 듯이 말했어요. 봤니?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금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거기다가 나 고생할까봐 전날 집에서 다 해오는 정성까지. 예, 그런 건 좀 보고 배워라. 정말 잘했네요. 동서, 수고했어. 그런데 형님, 오늘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문자는 뭐죠? 동서가 뜬금없이 보여준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와 웬 남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요. 다름이 아니라 점심때 보험회사 직원이 상품 하나가 너무 잘 나왔다고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마침 남편 보험이 너무 부실했던 터라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 뒷조사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일하기 싫다고는 해도 이런 짓까지 하다니. 동서는 바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까지 다 찍었대? 말 돌리지 말고 이야기나 해주세요. 오늘 일하신 거 맞아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이 대답을 빼앗아 갔어요. 질부, 오늘 병원 출근한 거 맞다. 내가 오전에 질부 병원에 병문안을 가고 오후에는 진료를 보러 갔거든. 그때 다 있었어. 이 사진은 점심시간에 찍힌 것 같은데. 점심 밖에서 먹었니? 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남편 보험이 부실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만난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어디서 이런 문자를 받았어? 남편이 근처 지나다가 형님을 봤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식사나 하세요. 트집을 잡으려다가 시부모님이 편들어주자 아무 말 못하고 식사나 하라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 솜씨가 정말 좋다.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래, 둘째 며느리가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구나. 고모님도 맛있으시죠? 그래, 첫째 질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둘째 솜씨가 굉장히 좋아. 간도 딱 좋고.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으니 동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군요. 덩달아 옆에 있던 시모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저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앞으로는 동서가 음식 준비하면 되겠네. 사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민망했거든. 동서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썩혀? 그냥 명절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왜요? 이때까지 형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른들께서도 동서 솜씨가 참 좋다고 하시잖아. 좋은 솜씨 그렇게 썩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부터는 명절 전후로 빠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급을 해서 쉬는 날 빠지기가 곤란해졌어요. 동서가 음식도 잘하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 양해를 좀 구해볼게요. 괜찮죠? 뭐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일에 도움 안 되는 너보다 둘째가 훨씬 낫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 시아버지도 둘째 솜씨를 더 좋아하시니. 시부에게 이참에 잘 보일 생각이었는지 시모가 웬일로 허락을 하더군요. 저야 그저 웃음이 날 뿐이었죠. 뒤에 있는 동서 표정이 썩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으니 그때 동서가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왜 그래? 동서, 할 말 있어? 네. 그게 사실 이번에 준비해온 음식들 반찬 가게에서 다 산 거예요. 눈을 찔끔 감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진짜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면 허벅지를 꽉 꼬집어야 할 정도였죠. 뭐라고? 너?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요. 사실 동서가 음식을 샀든 진짜 했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준비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나 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시모 표정이 완전 귀신처럼 흉악해지더군요.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사놓고 직접 했다고 속일 수가 있어?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잘 드셔놓고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디서 사서 가져와 놓고 네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들 앞에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기분 좋니? 도대체 애가 생각이 없어 넌? 동서가 시모에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리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말하더군요. 옳게 애 그만 잡아요. 힘든 것도 사실이지. 그간 첫째 질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게 됐으니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 난 나쁘지 않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뭐 괜찮네요, 누님. 안 그래도 매번 첫째 아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쓰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사서 제사 지내도록 하자. 다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모두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를 밀어주려 했는데 그간의 제 노고만 빛났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마지막에는 저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날 하루가 끝났죠. 동서는 그 뒤로도 시모에게 그 일로 계속 욕을 먹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모의 마음이 워낙 좁아 용서를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모에게 시달리는 것도 한두 달 뿐이었어요. 그 뒤에는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시부가 연세치고는 정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거든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변명은 폐암. 게다가 속도가 빨라서 발견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모랑 동서 둘이 딱 붙어 옆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죠. 대화하는 걸 대충 들었는데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바뀌는 거 없는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시부 재산이라고는 시댁 집뿐이고 돈도 어차피 치료비에 거의 다 쓰일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누워있는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몇 번은 제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내쫓아주기도 했지만 아주 끝장을 보려는 건지 끈질기게 시부에게 확답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 이 집이랑 예금만 얼마 정도 있지. 당신이랑 둘째한테 유산을 주는 조건은 내 누나를 돌봐주는 것뿐이야. 내가 누나보다 먼저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 나 대신 우리 누나를 잘 보살펴주면 유산 돌려줄게. 그렇게 하겠소? 시고모님이 시부를 업어 키웠다고 할 정도로 남매가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시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내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다가 결국 시고모님은 혼자서 늙어가셨죠. 게다가 지금은 일도 없이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각종 질병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 고모님이 안쓰러워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시모에게 맡긴다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시모는 자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형님 모실 테니 당신은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유산 넘겨주고 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유산을 걸고 약속한 만큼 시고모님을 잘 돌봐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바로 다음 날 저한테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첫째 질부,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검진 때 수면 내시경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네. 올케랑 둘째 질부는 사업 때문에 바쁜지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아예 시고모님을 방치해두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만에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고모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죠.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앞으로 보호자 필요한 일 있으면 저나 남편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날 때만이라도 꼭 해드릴게요. 아유, 정말 고마워.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첫째 질부뿐이네. 시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이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시부 유산을 받아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대로라면 시고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제 걱정은 현실이 됐고요. 장례도 치르기 전 모두를 불러 시모가 이야기하더군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남인 거 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언제까지고 네 고모를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모셔. 어머님이랑 서방님, 동서가 고모님 모시는 대신 유산 받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유산?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어쩌니? 내 남편이 여태껏 자식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 집 주고 갔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너희 고모를 모시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희 고모랑 피가 섞였어 뭐가 있어?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명의를 변경했단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 아니죠? 남편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설마 시부가 죽기 전에 저런 짓을 해놨을 줄 몰랐을 테니까요. 어머, 얘 좀 봐.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내 걸로 만들어. 그리고 네 아버지 장례는 알아서 치러라. 내가 늙은 영감 죽을 때까지 수발 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수발을 든 게 아니라 아버지 닥달해서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한 거겠죠. 저희도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미련하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영감이 뭐라도 더 챙겨주고 떠났을 텐데. 하나도 안 남긴 거 보면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든 우리 찾지 마라. 이제 남남이야 남남.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선을 긋는 시모와 서방님네를 보며 정말 치를 떨었어요. 시부의 죽음에 충격받은 시고모님은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셨죠. 얼른 다가가 시모와 다투는 남편을 대신해 시고모님을 부축해드렸어요. 경수, 가진 것도 없는 노인 모실 생각하니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데 어쩌나. 나중에 장례비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좀 챙겨주시고 고생들 하세요. 조롱에 가까운 말에 순간 화가 확 치밀었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딴 말을 짓거리는지. 게다가 시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잖아요. 사업 자금이다 뭐다 돈도 많이 받아간 주제에 바로 생판 남처럼 구는 놈을 보니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가족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만 남아 시부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 재산을 이렇게 싹 다 뺏기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집이라도 가져오려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절대 그 집을 안 뺏기려고 발악하며 애를 쓰더군요. 소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고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소송 취하하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걸린 문제였죠. 그것마저 뺏기면 시부와 남편은 시모에게 평생을 당하고만 산 것일 테니까요. 고모님, 그래도 그 집은 아버님 거예요. 원래라면 남편이 받아야 할 집이고요. 이대로면 아버님도 억울하실 거예요. 잘 알아. 그러니 취하하라는 거야.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시부에게 부탁받은 게 있다니 일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와 서방님이 찾아왔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게 패할 소송을 왜 하니? 변호사가 딱 봐도 너희가 질 것 같다고 한 거니? 그래서 소송 취하한 거야? 이렇게까지 캐묻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기들이 변호사에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사실 법정 다툼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건 그쪽이었거든요. 재혼 부부인데 혼인신고도 안 했고 유언도 없는데 증여로 유산을 받았다기엔 시부의 마지막 정신이 온전한지도 모르고 다툼을 해볼 여지가 충분한 비정상적인 증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취하하니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시고모님이 나타나서 시모에게 물었어요. 올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우리 동생이랑 재혼할 때 혼인 신고했어요? 혼인 신고 안 했죠. 그럼 사실혼 관계인가요? 사실혼도 아니죠. 같이 살기만 했을 뿐.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조카를 양자 입양 안 한 것도 맞아요?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입양을 왜 해요? 그럼 올케 자식도 법적으로는 우리 동생 아들이 아니겠네요. 네, 우리 진짜 남이라니까요. 남. 그런데 이런 건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저는 시고모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 중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시모가 시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갑자기 웃으며 종이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서 좋네요. 지금 그 집 소유주가 올케 맞죠? 그 사람이 진짜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야? 시고모님이 건넨 서류를 슬쩍 훑던 시모가 깜짝 놀라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내가 그 집 소유주한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이건 그 차용증이고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은 채 그 집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당신이 갚아야겠네요. 시부가 빌린 돈은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주겠다는 조항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거짓말이지? 가족끼리 돈 빌린 일에 이런 건 소용없다고. 가족끼리라도 차용증 쓰면 당연히 법적 효력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동생도 참 너무하네. 그 집 받을 때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요?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손톱만 질근질근 물어뜯더군요. 딱 보니 시부 허락 없이 집을 가져간 티가 났어요. 완전히 얼굴이 파랗게 되어서 했던 말만 되풀이 하더라니까요.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이거 가짜죠? 가짜니까 여기서 이러지. 이게 진짜였으면 소송할 때 이야기했으면 되잖아. 그렇게 의심되면 확인해 봐요. 그거 변호사 공증받은 거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이런, 원본은 당연히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은 얼마든지 찢어도 상관없어요. 평온한 시고모님 말투에 시모는 미쳐버리기 딱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왜냐면 시모가 가져간 그 집에는 이미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도 잡혀 있었거든요. 상속받자마자 소송으로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서방님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더군요. 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그만큼 돈 못 줘요. 그럼 올케가 1억을 나한테 줘야지. 아니면 대출 받은 사람이 주든가. 그러면서 시고모님이 바라보자 서방님이 고개를 대뜸 젓더군요. 안 돼요. 이미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서 뺄 수도 없어요. 너 모아둔 돈도 없니? 지금 그 집 뺏기면 엄마 살 곳도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넌 돈도 한 푼 없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그리고 그 돈은 보관만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냅다 다 썼다고? 언제 망할지도 모를 사업에? 이제 시모와 서방님이 아주
터지게 말다툼을 하더군요. 어쨌든 난 돈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못 준다고 버티는 통에 결국 시모는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했어요. 그 차용증이 너무나 명확한 법적 증거가 돼서 목을 죄고 있었거든요. 집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빠지고 시고모님께 1억까지 주고 나니 남는 건 5천 정도뿐이더군요. 시모가 시고모님께 돈 갚으러 왔을 때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모가 서방님과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난 돈도 집도 없다. 1억 준 거나 마찬가지니 너희가 날 모시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희 집 좁아요. 그런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요? 그러지 마시고 5천으로 월세 집이라도 하나 계약하세요. 그럼 월세를 너희가 내줄 거니? 월세를 왜 저희가 내드려요? 요새 나이 들어도 다들 일하고 돈 벌어요. 어머님도 돈 벌어서 월세 내시면 되죠. 이 빵알년이 어디서 싸가지 없게 그런 소리를 짓거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 그러려고 너희한테 돈 다 갖다 바친 줄 아니? 그리고 야, 아들, 넌 네 마누라가 졌단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태연해?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머니 수발 못 두니까 알아서 사세요. 솔직함을 넘어선 아들의 말에 시모는 너무 열받았는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느꼈던 배신감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했죠. 이 미친놈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러는 엄마야말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 저질렀잖아요. 그 바람에 애꿎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게 내 탓은 아니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장면을 보니 어찌나 유쾌하던지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걸 보니 둘이 역시 모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고모께서 그러시더군요. 너희 아버지도 참 짓궂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집을 넘겼겠지. 나한테도 그랬거든. 너희 엄마가 날 아예 신경도 안 쓰면 이 차용증으로 혼내주라고. 그래도 한 몇 달간 돌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날 잘 돌보는 사람한테 유산 넘겨주라고 했는데 남남이란 쪽은 신경 꺼도 되겠지? 자, 이 1억은 너희 거야. 소송 취하하기 잘했지? 뭐하러 귀찮게 소송을 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시고모님은 1억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바로 남편에게 넘겼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시모와 서방님 얼굴이 진짜 볼만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우와, 아버지 진짜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친다고? 뒤통수는 서방님, 아니, 그쪽이랑 그쪽 어머니가 쳤겠죠. 아버님은 그거 미리 예상하고 막아두신 거고. 아버지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마세요. 남이라면서. 남의 아버지를 왜 자기 아버지래? 정신 나갔어요? 매섭게 쏘아붙이자 서방님은 말도 못하고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언제는 남남이라면서요. 아버지 아니라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며. 형수, 진짜? 누가 당신 형수야? 한 번만 더 형수라고 불러봐요. 가만 안 둘 테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자 서방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맞설 줄은 몰랐나 봐요. 옆에 있던 시모는 시모대로 억울한지 시부 욕을 마구 해대더군요. 이 썩을 놈의 양반이 나한테 썩은 고기를 줬다 이거지?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절대로 못 참아. 너희들이 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 다시 돌려내. 그 사람 배우자인 내가 돈을 받아야지. 본인 입으로 사실혼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내가 괜히 다 녹음해둔 줄 알아?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할까봐 그런 거야. 몰래 동생 재산 빼돌려 놓고는 뭐? 가족이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에라이 천벌받을 인간 같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도록 만들어줄까? 정신없는 사람 이용해서 재산 빼돌렸다고? 시고모님이 벼락같이 소리치자 시모는 구시렁거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 너희들이 가져가. 너희 아버지랑 공동으로 산 건데 내 명의로 하라고 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잖니. 시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시고모님은 시모의 말처럼 집만 되는 노인은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을 활용해 50대의 아파트 하나와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다가구 건물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그렇게 마련한 건물 월세만으로도 한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였으니 뭘 모르는 남의 눈에는 일도 안 하고 연금으로나 먹고 사는 노인처럼 보였겠죠. 게다가 워낙 검소하셔서 더욱 그렇게 보였을 테고요. 시모는 그 허름해 보이던 시고모가 사실은 복권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저희한테 떠넘겼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물 관리를 너희한테 맡길까 싶어. 질부가 예전에 일하는 거 힘들다고 했지? 어때? 나 대신 건물 관리 해볼래? 나중에 물려받으면 관리하기 더 쉬울 거야. 쓸데없이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받아놓고 관리 못해서 날리는 짓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관리해 볼게요. 그럼 조카 명의로 할 다가구 주택이랑 내 상가 2채는 질부가 관리해줘. 내일부터 나랑 같이 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자. 그렇게 시고모님 따라 열심히 배웠어요. 1년 정도 열심히 하니 그제야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2년을 더 관리인이자 건물주로서 일하는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연을 맞닥뜨렸어요. 남편 명의의 다가구 건물 중 원룸 계약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부동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 시모와 마주친 거 있죠? 전 시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내 뒷조사하니? 제가 왜 아주머니 뒷조사를 해요? 안 그래도 얼마나 바쁜데. 원룸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1층? 그거 제 남편 건물이거든요. 저는 관리인이고요. 그 이야기 듣자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전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건물 네 시아버지가 빼돌린 거지? 우리 모르게 건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어쩐지 그 짠돌이 같은 영감이 너무 아무것도 없기는 했어. 이거 다 사기인 거 알아 몰라? 내가 소송해서 다 되돌려 놓을 거야. 소송이요? 아주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소송을 하세요? 잊으셨어요? 본인 입으로 제 시아버지랑 아무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 사실혼도 아니다. 첫째를 양자 신청도 안 했고 아주머니 자식도 시아버지 자식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소송을 한다는 말이세요? 제 말에 전 시모가 순간 말을 못 잇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그때 시고모님 부탁으로 전부 다 확실하게 녹음해 놨으니까요. 원본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소송한들 법원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요. 그래도 내가 저를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내 뒤통수를 치다니.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신세 한탄을 시작한 전 시모를 보며 피식 웃어주고는 말했죠. 그러게,
처음부터 고모님한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재산들 다 아버님이 고모님한테 맡겨두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좋게 됐죠. 아주머니가 대박 복권이나 다름없는 고모님을 저희한테 맡겨주셔서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님 부탁 다 무시하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된 거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억울하지 안 억울해? 네 시아버지 그 인간이 내가 자기 누나 안 돌볼 거 알고 미리 손 쓴 거였어. 그걸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대신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드님이랑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나 봐요. 혼자서 월세방 계약하려는 거 보면. 그 놈은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집 뺏기니까 본색 드러내고 나를 버려버리더라고. 게다가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는 나한테 와서 들러붙잖아.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일은 안 하고 밥만 축 내는데 그러잖아도 늙어서 아들이랑 며느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월세 보증금까지 뺏기면 못 버티겠다 싶어서 말도 안 하고 돈 빼서 나온 거야. 그놈들 지금쯤 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다. 그간 있던 일을 하소연하는 전시모를 보며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서 말했죠. 아주머니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뿌린 거 모두 거둔 것 뿐이잖아요? 자식은 거울이라고 하죠. 어때요? 본인이랑 똑같은 자식한테 당해보니.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당한 것도 떠올라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꼴은 안 받겠죠. 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라 은혜를 입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신 처가에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는지. 얼마 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으니 말 다 했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 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마음만 곱게 썼다면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지 더 후회스럽고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안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보호자가 와서 난리칠지도 모르잖아요. 이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계약을 하는 건 좀 무리네요. 너 정말 1억이니?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해주렴. 이 근방에서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깨끗하던데. 가족? 우리가 언제 가족이긴 했나요?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본인 입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엮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놓고 핀잔을 주자 전 시모는 결국 계약도 못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시고모님이 엄청 웃으시더군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면서요. 하긴 동생을 배신한 그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 곱게 안 쓰다가 결국엔 크게 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전 시모. 그런데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오랜만에 악연을 만나고 그때가 떠올라 사연 써봤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